자, 이번에는 총선 승부처 한번 알아보죠. 사실 총선 최대 승부처는 전통적으로 매년 항상 수도권입니다. 자, 수도권은 우선 의석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지난 20대 총선 기준으로 보면 지역구 253석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2석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수도권은 지역구도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대신 바람을 잘 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지역 정당은 없지만 대신 특정 정당으로의 쏠림 현상이 강한 편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2008년 18대 총선 때는 수도권 의석 81석을 한나라당이, 26석을 민주당이 가져갔지만 자, 2016년 20대 총선 때는 민주당이 82석, 새누리당이 35석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만큼 수도권은 여론에 민감하다는 뜻입니다.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은 핵심 승부처죠. 자,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핵심 중 핵심으로 급부상 중인 지역들이 있습니다. 바로 광진을, 동작을, 종로입니다. 자, 정세균 총리, 추미애 장관,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 등 현역 의원들이 모두 여야 내에서 나름 거물급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광진을은 현재 한국당에서 오세훈 전 시장이 출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추미애 장관의 불출마로 당장 거물급 후보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이 거론 중입니다. 자, 그리고 종로는 정세균 총리의 불출마로 여당 후보가 공석일 것 같지만 오히려 한국당이 후보를 내는데 고심 중인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이낙연 전 총리가 출마를 준비 중이죠. 자, 그리고 동작을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인 나경원 의원의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민주당은 경선으로 후보를 낼지 전략 공천으로 후보를 낼지 고심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서울 승부처 3곳 중에 2곳에서 전략 카드로 검토 중인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인데요. 관련 내용을 직접 저희 스튜디오에서 브리핑한다고 하니까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민정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일 때는 이 정치부 회의에 한 번도 나올 수가 없었는데 지금에서라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나섰고요. 그리고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무척 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맞서지 않으면 넘어설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기 때문에 용기를 냈습니다. 한 달 전쯤인가요? 아이들하고 그 겨울왕국 2 만화를 봤는데요. 그때 그 엘사라는 주인공이 이 거친 파도 앞에서 숨겨진 세상을 향해서 파도에 몸을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한테 저렇게 용기를 내야지 네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 기분은 그 파도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않을 거고 또 당당히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 네, 자, 오늘은요. 제가 잠시 야당 반장에서 전 청와대 출입 기자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직 출마 지역은 정하지 않은 건가요? 네, 아직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당과도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 선거라는 것이 결국 저 하나 국회의원이 되고자, 배지가 되고자 나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전체적인 그 선거 구도 또 판도 봐야 될 것이고 어느 곳에 갔을 때 고민정이라는 사람이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을지를 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혹시 현재 희망하고 있는 지역구 따로 없으십니까? 글쎄요, 그거를 다 말씀드리면 재미없겠죠. 하지만 이제 당에게는 저로서도 입장을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의 전략과 또 저의 의중과 또 국민들의 민심과 이것이 잘 교차되는 지점에서 선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지역구는 대부분이 전략공천 대상 지역인데요. 동작을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경선 가능성도 큽니다. 동작을이건 아니건 경선에 그럼 직접 나설 수도 있으신 건가요? 어떤 것도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이고요. 글쎄요, 나중에 시기가 된다면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털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브리핑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는 백블로 좀 진행할까요? 알겠습니다. 예, 사실 바로 옆에서 네. 저희가 카메라 두 쪽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쪽에 네, 앉으시죠. 반갑습니다.
원래 백브리핑은 비실명,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하는데 그렇죠. 여기는 얼굴도 나오고 합니다. 일단 환영합니다.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온에어로 바로 나오고요. 네, 아니 근데 화면으로 봤을 때는 되게 가끔은 되게 썰렁하기도 하고 저를 보면서 썰렁. 정확한 시선입니다. 화기애애하기도 하고 예. 그랬는데 오늘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 화기애애합니다. 저희는 화기애애한 속에 네.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조익신 반장이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페이스북 글을 보니까 12월에 원래 불출마를 결심하려고 제주도에 갔다가 렌터카 뭐 이런 몇 가지 에피소드 하면서 오히려 불출마의 마음이 흔들렸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럼 불출마 결심이 있었다는 건 그 전에 출마 요구가 있었다는 거죠? 누가 제일 처음에 요구했나요?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요구를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선거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람 수와 그리고 수위가 점점 더 강해졌었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견디기가 참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주도는 약간의 도피성으로 이제 피신을 갔었던 건데, 막상 이제 거기에 가보니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이제 제주도 골목길을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하늘을 보면 미세먼지가 걱정되고, 땅을 보면 저 바다를 보면은 그 어떤 뭐 해양 오염이라든지 혹은 일본의 그 오염수 방출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이런 걱정들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인간 고민정으로 늘 돌아가겠다라는 걸 마음속에 다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제주도 여행을 통해서 정치인 고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출마 요청이 어디서 왔는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이미 뭐 당이나 여러 군데서 예. 여론조사를 돌리기도 했고 또 말씀하신 내용에 들어있는 것 같고,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721번 버스 네. 종점 진짜 모르셨어요? 아니, 모르죠. 그 종점 다 보고 타세요? 버스 타실 때? 근데 너무 그 버스 맨 앞에 이렇게 건대 입구 이렇게 딱 네. 써 있어가지고 근데- 저희도 한번 발제로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건대 입구도 그렇고 그쪽은 이제 제 고향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던 곳이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그 건대 입구 바로 그 근처에 있는 구이중학교를 예.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다 있는 곳이라 낯선 곳은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버스를 탈 때마다 그거를 이제 보고 타지는 않았었는데, 딱 올리고 나서 기사를 보니까 다 이제 그 내용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한민국 기자들의 취재력과 상상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놀랐습니다. 그 상상력 때문에 하나 더 이제 네. 공에서 여쭤보는 건데, 지역구를 떠나서 오세훈 전 시장하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하고 지역을 다 떠나서 그냥 개인적으로 붙어보고 싶은 사람, 이거는 지역이랑 관계없이 고른다면 두 분 중에 누구를 고르고 싶으세요? 누구랑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습니까? 저요? 네. 고민정은 누구랑 붙여야 더 나을 것 같다. 이 말에도 걸리지 않을까요, 이게? 그냥 네. 개인적 생각으로 개인적 얘기해요. 생각이니까. 개인적 생각으로. 네. 근데 저는- 저희가 듣고 싶은 건 고민정 전 대변인 얘기니까 그렇죠. 조 반장은 짧게 짧게. 하세요. 저는 오세훈 전 시장 개인적으로는 왜요? 여자 대결 너무 식상하고 네. 여자 남자 대결. 그냥 후보 대 후보로 보는 게 낫지 않나. 저는 뭐 동작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있는 자리에 가서 네. 맞붙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을 자꾸 이렇게 브리핑하시는 좀 저희한테 돌리지 마시고 고 전 대변인 생각은 어때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들의 의견을 참 많이 듣습니다. 예. 일단 저로서는 어디에 나갔을 때 승산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로 인한 파급이 얼만큼 더 커질 수 있을 것인지를 굉장히 정밀하게 분석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제 욕심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을 참 많이 듣습니다. 기자들의 의견은 물론이고요. 그냥 제 친구들, 학교 예. 친구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 비슷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지역들도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대한 제 이름의 거론,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은 걸 보면 사람들의 생각도 다 그쪽으로 흘러가는 건가 하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 소셜 미디어에 썼던 글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 언론에서 강제인을 예측했다라는 걸 보고 그랬죠. 좀 놀라셨다라고 했는데 네. 그때 이제 해명을 하시면서 했던 말씀이 이 시인의 아내로서 이 메타포가 이렇게 정치에서 영향을 지니는지 몰랐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분이 시인이시잖아요. 네. 사실 시인이라고 하면 좀 현실 정치와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남편분께서는 현실 정치에 뛰어든다라고 했을 때 좀 어떤 반응이셨는지.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선입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인들만큼 현실 정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연시, 서정시를 쓰는 사람들은 또 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 하지만 두 발을 딛고 있는 그 땅의 사람들, 예전에는 주로 이제 민중이라는 단어를 썼죠. 지금은 이제 일반 사람들의 삶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얘기를 해보면 시인들만큼 그 정치 현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고 본인의 명확한 어떤 판단, 선택이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아마 안 만나보셔서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남편 같은 경우도 저보다도 사실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대변인이 될 때도 청와대에 들어갈 때도 그리고 마지막에 출마하겠다라고 결심을 할 때도 가장 많이 의논하고 상의했던 건 사실은 남편입니다. 예, 뭐 저도 한때 시를 그러셨습니까? 연습장에 연습장에. 쓴 적은 있지만 네. 시를 쓰려면 현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좀 정치인으로서 일단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려야 네. 하니까 네, 네. 몇 가지를 현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전임이죠. 민주당 김의겸 전 대변인에 대해서 오늘 검증위원회가 또 적격에 대해서 보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 고민정이 볼 때 김의겸 전 대변인의 군산 지역 출마는 적절한가? 정치인 고민정이기도 하지만 저조차도 또 하나의 검증을 받아야 되는 예. 또 후보의 입장이기 때문에 누군가 저와 똑같은 선상에 있는 누군가를 평가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플러스 저의 이제 전임 대변인이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기자로서의 롯롯한 선비 정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그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굉장히 괴로워했었던 모습도 많이 봤었습니다. 글쎄요, 이제 어떻게 본인이 판단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의 입장도 있겠지만 본인의 입장도 분명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하든 저는 응원하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본 건 그게 아니고 핵심은 네. 이게 출마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당내에서도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본인은 생각하시는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지금 이렇게 쭉 NCND 많이 말씀하시는데 하겠습니다. 정답을 빠져나가셔서. 네. NCND 하겠습니다. NCND. 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시지. 네, 예. 사실 뭐 김 전 대변인 건과도 좀 무관치 않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지금 고 전 대변인은 집이 없으시잖아요. 네. 청와대에 있었던 참모들 중에 거의 몇 안 되는 무주택자. 그런가요? 집 없는 사람이 그렇게 재산이 없나요? 공개됐던 사람들 보면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지역이 전세로 계시는 곳은 서대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향후에 이제 지역구를 선택하게 되시면 그 지역에 전세든 어떤 식으로든 전입을 하실 텐데 네. 그 지역으로 가시면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집을 사실 건가요? 일단 저의 재산 정도도 봐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제가 고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사실 제 아이입니다. 아이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고 3학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이한테는 친구들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 나이 때. 아무리 부모가 큰 결정을 하더라도 그리고 아이가 아무리 어리다 하더라도 강제로 아이의 그 선택권을 뺏는 것은 저는 조금 폭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아이에게 너 다음 학기부터 바로 전학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세로 갈지 혹은 집을 팔아서 갈지 혹은 뭐 월세로 갈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해봤습니다. 네. 제가 좀 돈이 많아서 여력이 있어서 그냥 어디든지 집도 한 채 딱 사고 그러면 좋겠네요. 근데 그렇지는 않네요, 제가. 네. 왜 이렇게 씁쓸해하세요? 저도 무주택이라 그래요? 같은 뭐 마음입니다. 무주택보다 더 가격이 저렴한 살기 좋은 동네도 있습니다. 예,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쪽인데요. 예. 예, 오늘 그 네. 좀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인재영이 미호인 원종건 씨가 오늘 그 데이트 폭력 의혹 때문에 오늘 물러났는데 내용을 보면 이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이 아닌 의혹인데 굳이 물러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번 그 사태는 본인은 아니라고 일단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근데 뭐 그것과 상관없이 본인도 당도 굉장히 신속하게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번 선거를 얼만큼 중요하게 보는지 그리고 얼마나 절박하게 보고 있는지를 저는 이번에 이 미투 논란, 원종건 씨 사태에 대한 당의 어떤 빠른 대처를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러면은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 사실 여부와 관련 없이 어떤 정부적 판단에 의해서 그렇다는 건데 또 다른 예로 비슷하게 보면 예를 들어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물러나야 됩니까? 안 물러나야 됩니까? 지금 사실 검찰과 청와대 혹은 검찰과 법무부의 뉴스가 꽤나 오래 있었습니다. 제가 대변인으로 있을 때에도 한창이었었으니까요. 근데 국민들이 이제 보시기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인사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다가 기소권에 대해서도 나왔다가 근데 결국은 이 최강욱 비서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조사를 하기도 전에 기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분명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대변인을 하면서 언론인 여러분들을 쭉 만나면서 가장 안타깝고 속상하고 화가 났던 부분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의 핵심을 보지 않고 변두리를 많이 보곤 합니다. 물론 하루하루 발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관계를 이렇게 좀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그 기자로서 취재를 해야 될 영역이긴 하겠지만 그 사태가 왜 벌어졌고 왜 그런 입장문이 나왔는지에 대한 핵심을 봐야 되는 건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과연 조사 한번 하지 않고 기소하는 것이 옳은 것이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마치 기소 자체가 또 범죄로 여겨져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기소는 이제 시작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시시비비는 가려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조사에 응하지 않은 건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도 응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제가 이제 뭐 여쭤본 거는 앞서 원종건 씨의 의혹과 물러나는 것 그리고 또 이쪽은 물론 이제 국가적으로 훨씬 더 큰 이슈가 엮인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이 있는 부분은 이슈였긴 했지만 약간 두 개가 다른 잣대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전혀 엉뚱한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정부 여당의 사안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 같이 한 묶음으로 비교하는 것은 전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잘못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마를 타줘야 되는 게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원종건 씨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 정치적인 어떤 역풍 혹은 이 선거에 미칠 영향들 때문에 빠른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최강욱 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기소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아직 판가름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것과 비교하면서 왜 빨리 이 사람을 나가게 하지 않느냐라고 비교하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는 비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계속하면 조익신 국회반장이 계속 저기 서 있어야 돼서 예. 준비한 게 잘립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 혹시 신현 반장 더 물어볼 게 있나요? 청와대 반장이니까.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답이 길어질까 봐 좀 질문하기 네, 짧게 어려운데 할게요. 사실 그 이번 최강욱 비서관 갈등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본질은 청와대 검찰 간의 갈등이고 사실 역대 정부 중에서 그 어느 정부보다 지금 검찰에 대해서 좀 날을 세운다고나 할까요? 적극적으로 청와대 입장을 표현을 했고 대변인 입을 통해서도 대변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삼권 분립이 있는 국가에서 청와대 핵심 인사가 검찰의 기소를 쿠데타라고 표현을 해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표현을 문제라는 직접적으로 거. 하시는 네. 것에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현직에 있는 관계자가 이런 표현을 직접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바로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문제의 핵심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썼던 말, 어떤 뭐 쿠데타라는 단어 이런 것을 가지고 기사를 쓰면 당연히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쿠데타라고 명명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비유를 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뭐가 본질이고 무엇이 그것을 포장하고자 하는 포장지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줘야 된다고 최 생각합니다. 비서관이 직접 본인의 명의로 입장문을 낸 것인데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청와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늘 정해져 있는 단어들만 가지고 어떤 브리핑이나 입장문을 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거기도 다 사람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시간을 만들어서 지금은 저희가 조익신 반장이 계속 서 있으니까 한번 너튜브로 해서 무한정에서 한번 좀 얘기를 너튜브?
유튜브. 아, 예. 무한정으로? 예, 무한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네, 사실 감사합니다. 뒤에 질문이 좀 더 있었는데 그러게요. 중간에 얘기가 길어서 못 들었네요.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네. 끝까지 보고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